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새해 첫 거래일을 혼조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상승 마감한 반면 나스닥 지수는 약보합으로 마쳤고 기술 업종 내에서도 종목별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미국이 특수부대를 투입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전격 체포한 뒤 미국 본토로 압송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권 이양과 병행해 미국 석유 기업의 현지 진출을 통해 원유 생산을 늘리고 이를 과도 통치와 국가 재건 자금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환 당국의 구두 개입과 세제 지원, 연기금 환해지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달러원 환율이 단기간에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정부의 강경한 안정 의지가 시장 심리에 영향을 줬다는 평가와 구조적 한계는 여전하다는 시각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오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두 정상의 회담은 지난 11월 에이펙 정상회의 이후 두 번째로 이번 회담에서는 한반도 비핵화를 포함한 영내 안보 현안과 함께 경제협력 방안도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실적 가시화가 가능한 AI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강세를 보였는데요. 상승 배경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일단 옵션 시장에서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해서 콜옵션 매수가 집중됐다라는 부분, 그리고 CTA 알고리즘 매매를 통해서 주가가 올라가면서 매수 시그널이 같이 가속화됐다라는 부분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적 가시화가 있는 AI주들이 강세를 보였다라는 부분이 가장 크게 포인트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주 금요일 우리 시장 개장한 이후에 오늘부터가 본 게임이 될 거다라는 코멘트를 받아본 바가 있습니다. 과연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떤 얼굴로 개장을 하게 될지 함께 전략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저희가 준비한 코너 하나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밤사이 뉴욕 증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록에서 성적 이미지 생성으로 논란을 빚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들 짚어보겠고요. 두 번째로는 와이드 리포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셀트리온이 급등을 했습니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지만 다시 한번 새롭게 좀 부각을 받은 상황인데요. 주가상으로는 단기 박스에서 상단부까지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돌파가 가능할지 투자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시각 서울경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파운드리 시장 안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이나노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가 과연 TSMC와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 증시와이드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현재 주식시장의 평가지표 18개 중에서 16개가 고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기 하락에 대한 위험성의 경고를 한 건데요. 다만 2026년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첫 거래일은 그래도 나쁘지 않게 시작을 했습니다. 과연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키워드 잡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는 서울경제TV 윤경철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키워드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함께 열어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X에서 불법 콘텐츠 생성입니다.
그록이 성적 대상화 이미지를 생성하고 또 게시하면서 논란이 커지게 됐습니다. 프랑스 정부까지 직접 개입을 한 상태라고 하는데요. 어떤 뉴스인지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며칠 사이에 X 이용자들이 이제 그록을 태그해서 이미지를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록이 미성년자의 최소한의 복장으로 이제 표현된 이미지를 만드는 게시물을 이제 나오는 정황이 포착이 된 겁니다. 그래서 문제의 일부 이미지는 나중에 이제 삭제가 됐지만 그록 자체의 정책이 아동의 어쨌든 성적 대상화 금지를 명시하고 있는 만큼 이런 점에서 어떤 가드레일이 붕괴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프랑스 정부는 해당 콘텐츠를 명백히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검찰에 이제 신고를 했습니다. 또 이 사안이 EU 전체의 문제라는 판단하에 디지털 서비스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디지털 서비스법은 일단은 대형 어쨌든 플랫폼이 불법 콘텐츠 확산을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어기기 위해서는 이렇게 어겼다고 생각되면 이렇게 한 게 아닌가라는 판단이 들고요. 엑스에는 별도의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제 그록은 엑스에서 안전장치 허점이 확인돼서 긴급 수정 중이라는 취지의 게시물을 올렸고 내부에도 가드레일을 더 강하게 조이겠다는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록이 X에서 호출되면 결과물이 바로 게시물 형태로 노출될 수 있어서 한 번에 이제 실패가 곧바로 확산되는데 상당히 이제 이게 우려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AI 이미지 기술이 이제 고도화되면서 이런 위험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IWF는 2025년 상반기 AI 생성 아동 성착취물 웹페이지가 400% 이상 증가했다고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논란은 더 자유로운 채폿을 표방한 그록이 어떤 안정장치로 얼마나 빠르게 재발을 막을 수 있을지가 아마 핵심의 쟁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록이 성적 이미지를 생성하게 되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는 첫 번째 키워드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 보시죠. 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트럼프 슈퍼팩 돈 폭탄이고요. 슈퍼팩이라고 하면 특별정치활동위원회를 의미를 합니다. 이쪽에서 3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4천억 원 정도인데 이 정도의 실탄을 확보했다라는 기사가 보도가 됐습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확실히 자금력은 좀 탄탄하게 갖춘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인지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미국 정치판에 이제 돈의 흐름이 좀 바뀌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왜냐하면 지금 이제 삼선을 할 수 없는 대통령에게 돈이 좀 몰리는 건 약간 의외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슈퍼팩이죠. 마가 인스트루먼트는 2025년 하반기에만 1억 200만 달러를 끌어모으면서 2026년 선거를 앞두고 이제 오늘이죠. 올해 이제 중간 선거를 앞두고 실탄을 잔뜩 쌓아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모금의 핵심은 빅테크 코인 금융권의 초대형 기부가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요. 상위 3명 절반 이상이 책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반 이상이 어쨌든 이 6천만 달러 이상을 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픈AI의 공동 창업자인 사장인 그레이그 브록만이 2,500만 달러를 냈고요. 크리크닷컴 운영사인 프리모스가 이제 2천만 달러 그리고 사모펀드 투자사인 콘스탄틴이 이제 1,100만 달러 정도를 냈습니다. 여기에 블랙스톤 CEO인 스티브 슈어머츠가 어쨌든 500만 달러를 보탰다고 합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이체력을 끄는 것은 만일상 헌법상 다음 대선에서 다시 출마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모금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자, 올해 의회 선거가 박빙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공화당과 특히 이제 이 부분에 얇은 수위로 공화당의 우위를 지키고 있는데 이게 깨질 우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더 힘을 실어달라는 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어쨌든 정책 기조를 지지하는 쪽에서 더 힘을 내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다 돈은 곧 조직이고 조직은 선거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가 인스트루먼트의 테네시 7지구 보궐선거에서 170만 달러가 투여가 됐고요. 이미 실전에 어떤 실탄이 투여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화당 후보인 맷 벤 앱스가 승리를 했습니다. 다만 승리 격차가 9%로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좁아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민심의 경고등이 켜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이 계속될수록 아마 모금 활동이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정리하자면 트럼프 진영은 12월 22일 기준으로 지난해죠. 약 2억 9,400만 달러를 보유하고 있고 올해 이제 선거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모금에 나서고 있지만 격차가 꽤 큽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관전 포인트는 이 거대한 머니 파워가 의회 진영을 어떻게 바꿀지, 올해 11월에 있을 중간 선거를 어떻게 바꿀지가 쟁점 사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더군다나 슈퍼팩은 지금도 계속해서 좀 자금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밝혀져 있는 전체 자금보다도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시각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함께 챙겨보시고요.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네, 다음 키워드는 딥시크 R2 곧 나온다이고요. 이제 AI 경쟁의 핵심이 누가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부분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딥시크의 차기 R2 모델이 몇 달 안에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AI 소프트웨어의 변수가 될 수 있을지 함께 챙겨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쟁점은 그거 같아요. 이제 점점 더 TPU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걸 보면 칩 자체도 적은 비용의 효율이 좀 있는 거라든가 아니면 소프트웨어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 아마 중국의 딥시크가 있습니다. 미국의 첨단 반도체 규제로 중국이 이제 AI 칩 접근 자체가 제한돼 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딥시크 같은 팀들은 전공법 대신에 모델 구조와 학습 방식을 바꾸는 쪽으로 해법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딥시크는 이번 주에 이제 새로운 연구를 이제 올렸는데요. 저자가 19명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에 창업자죠. 이제 딥시크의 창업자인 랑원평의 이름이 마지막 저자로 들어가 있는 게 눈길을 끕니다. 보통 이제 연구를 하면 총괄 책임자가 전반적으로 포지션이 돼 있는데 랑원평이 총괄 책임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 연구가 이제 겨냥한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모델이 커질수록 생기는 훈련의 불안정성을 좀 더 줄이자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연결고리에 대한 부분을 이제 하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엄격한 인프라를 최적화를 하기 위해서 이제 30억에서 270피라미터 모델을 테스트한 결과를 제시했는데 상당히 의미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4년 바이트댄스 연구진이 제안한 하이퍼 커넥션 계열의 연구 흐름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이제 정보가 레이어 사이에서 좀 더 안정적으로 설계를 하고 실용화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많이 했다라는 게 좀 있을 것 같고요. 딥시크 자체뿐만 아니라 이를 활용한 새로운 개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는 게 특징적일 것 같습니다. 블룸버그 측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딥시크의 차기 R2 모델이 몇 달 안에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정의하고 있습니다. 구글의 라이브 벤치에서도 톱3에 이 부분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만큼 이 부분이 어쨌든 AI 시장에서 변수가 될 수 있다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이런 것 같습니다. 딥시크가 칩이 부족하면 구조를 바꾸자는 방향으로 설계를 바꿨고요. AI 효율화의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다음 관전 포인트는 이 연구가 실제 차기 모델에서 얼마나만큼 빠르게 녹아있고 다른 모델에도 어떻게 영향을 줄지가 관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만큼 중국의 영향력도 좀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과연 중국 딥시크가 또 R2 차기 모델을 제기하게 되면서 새롭게 또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지 함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시죠. 네, 다음 키워드입니다. BYD 220만 대 1위이고요. 테슬라 인도량이 공개가 됐습니다. YY 대비해서는 16% 감소를 한 상황인데요. 시장 대비해서 예상치보다도 떨어졌고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BYD 같은 경우에는 4분기 기준 그리고 연간 기준 모두 다 일단은 테슬라를 좀 앞서면서 크게 늘어난 상황인데요. 자세한 수치들 먼저 짚어주시죠. BYD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좀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하고 이제 미국 시장에서만 좀 고전을 면치 못하는 것 뿐이지 다른 나라에서는 상당히 좀 잘 역진케 상승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테슬라 이제 4분기 인도를 좀 보면 41만 8,227대로 생산은 43만 4,358대였습니다. 월가 예상치인 42만 6천 대 수준이었으니 이제 기대를 밑둔 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비교해도 이제 인도량은 16% 감소를 했고 생산도 5%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간으로는 164만 대의 인도가 됐고 2023년 대비해서 8.6% 줄어서 2년 연속 감소가 됐다라고 이제 좀 전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차종별로 보면 모델 3와 모델 Y가 40만 6,585대로 4분기 대비해서 인도를 대부분 차지했고요. 모델 S와 X 그리고 사이버 트럭들이 1만 1,652대로에 그쳤습니다.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라인들은 실패했다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라인업의 무게추가 여전히 보급형 핵심 차종에 있다는 거. 원래 이제 테슬라는 고급형인데 이게 너무 이 부분에 낮은 쪽에 이제 싸게 해서 덤핑으로 좀 많이 판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가장 상징적인 변화는 경쟁사입니다. BYD가 어쨌든 2025년 전기차 226만 대를 발표하면서 연간 기준으로 테슬라를 앞설렀다고 밝혔습니다. 성장률도 약 28% 정도 증가를 했고 이제 강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BYD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뭐 여러 가지 지리 자동차라든가 많은 경쟁이 있는 가운데서도 이런 성과를 이뤄냈기 때문에 상당한 의미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 자동차가 흘린 가운데 에너지 사업에 4분기에 저장 장치를 배치를 상당히 많이 했고 투자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이제 약간 좀 회사를 바꾸는 과정에서 이게 어쩔 수 없는 그런 게 아닌가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결국 투자자들은 이 4분기 실적 발표에 마친 수요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고 주가도 이게 좀 반영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정리하자면
4분기 인도 이제 미스와 2년 연속 감소라는 부담을 이제 테슬라는 안게 됐고, 동시에 에너지 사업 성장과 향후 기술 버전에 시장을 설득해야 되는 약간 이런 입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분기부터는 이 전기차 수요를 얘기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 정도로 테슬라가 방향 전환을 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문제는 이 방향 전환에서 유의미한 실적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도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이 향후 테슬라의 운명을 많이 가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테슬라는 4분기 같은 경우 인도량은 좀 줄어들게 됐지만 그래도 ESS 부분에서는 또 성과를 좋게 거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입니다. 버핏 시대 종료이고요.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제 CEO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주가는 소폭 좀 하락하면서 마감을 지었는데요. 그레그 에이블 체제로 전환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들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잘 아시고 모두가 예상했던 거기 때문에 이제 포스트 버핏 시대로 들어왔습니다. 60년 가까이 이렇게 수익률을 내는 사람은 정말 힘들 것, 스트레스가 엄청났을 것 같은데, 워렌 버핏이 CEO 자리에서 이제 물러나고 이제 어쨌든 그레거 에벌이 바톤을 받았는데요. 시장은 조용하고 주가도 이제 소폭 하락했습니다. 이제 1월 2일 지난 거래에서 보시면 버크셔 클래스 B는 1.4%, 클래스 A는 1.6% 정도 떨어졌습니다. 같은 날 미국 주요 지수들이 올랐다는 점에서 버핏 프리미엄이 심리적으로 얼마나 컸는지 보여주는 해석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에벌은 쉽지 않은 타이밍에 이제 출발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좀 그런 것 같죠. 이제 버크셔는 2025년 S&P 500보다 성과가 약했고, 버핏 스스로도 이제 회사의 체급에서 유의미한 인수를 찾기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즉, 새로운 CEO의 첫 과제는 무리해서 사지 않으면서도 성장을 보여줘야 된다는 게 이제 과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제 무기는 큽니다. 이제 버핏이 물려준 자산이 유산이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3,817억 달러로 이제 지난해 기준으로 이제 그렇게 돼 있고요. 이는 위기 때 방패고 기회가 오면 칼이 되는 큰 무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시에 이제 시장은 묻습니다. 이 돈을 언제 어디에 어떤 가격으로 쓸 것인가라고 이제 주목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여러분 이제 버핏에 대해서 또 하나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버핏이 이제 CEO에서 내려왔지만 회장으로 남아 있고 오바마 사무실에 계속 출근해서 에버를 지원하겠다고 이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 당분간은 버핏의 그림자가 에버의 영향력을 어쨌든 좀 행사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애벌의 실행력도 이번에 시험대에 오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정리하자면 버크셔의 포스트 버핏 첫날은 드라마틱한 급락도 급등도 아닌 소폭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자, 이제 관전 포인트는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벌이 버크셔의 강점인 규율과 장기주의에 어쨌든 유지를 하면서 거대한 현금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얼마만큼 버크셔의 어떤 투자자들이 참을성 있게 지켜볼지가 관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버크셔 같은 경우에는 1965년 이후에 지금 한 60년간 610만 %의 수익률을 좀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어떤 흐름으로 이어가게 될지 계속해서 밝게 볼 수 있을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키워드 잘 만나봤고요. 본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증권가들이 바라보는 종목에 대한 시선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와이드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리포트의 주인공은 바로 셀트리온을 가지고 왔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이 최근 셀트리온에 대한 분석 리포트를 내놨는데요. 제목은 2026년 힘찬 출발입니다. 최근 증권가의 시선이 분명하게 달라진 종목 중에 하나로 꼽히기도 합니다. 셀트리온은 사실 그동안 실적 규모에 비해서 주가는 오랫동안 박스권에 머물러 있던 종목인데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는 다르다라는 평가가 증권가 전반에서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유진투자증권은 셀트리온에 대해서 투자 의견 매수 유지했고요. 목표 주가는 기존 22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핵심은 한 문장으로 정리가 됩니다. 2026년부터는 실적의 양이 아니라 이제는 실적의 질이 달라지는 구간에 들어선다라는 점인데요. 우선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셀트리온의 경우에는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 1티어 기업으로 분류가 되는 회사입니다. 다만 그동안 시장에서는 비슷한 질문들이 계속해서 따라붙었습니다. 매출 규모는 큰데 왜 이렇게 이익률이 들쭉날쭉한가? 또 신제품이 나오더라도 왜 수익성 개선 속도가 더딘가? 그런데 이유는 비교적 분명했습니다. 사실은 이 구제품 중심의 매출 구조가 좀 발생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약가 인하와 또 경쟁 심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합병 이후에 남아있던 이 고원가 재고 부담도 셀트리온의 주가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됐습니다. 이런 요인들이 겹치면서 셀트리온의 주가는 오랫동안 박스권에 머물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이 흐름을 뒤집은 게 바로 2025년 4분기 실적 전망 공시였습니다. 셀트리온은 우선 지난 31일에 선제적으로 실적을 공개했고요. 매출액을 살펴보시면 1조 2,839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4,722억 원이라는 숫자가 함께 발표를 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36.8%였는데요. 이 수치는 증권사의 추정치와 시장의 컨센서스를 각각 23%가량 그리고 19%가량 웃도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장이 주목한 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실적에 대한 셀트리온의 자신감, 그 태도가 확인이 됐기 때문인데요. 일단 유진투자증권은 이번 실적 개선의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짚고 있습니다. 비용을 줄여서가 아니고요. 일회성 요인 때문도 아닙니다. 그 핵심은 바로 제품 믹스의 변화가 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램시마 SC나 유플라이마, 베그젤마, 스테키마 같은 고마진 신제품들의 매출 비중이 빠르게 늘어났다는 겁니다. 실제로 4분기 기준으로 살펴보면요. 신제품 매출의 비중이 절반을 훌쩍 넘는 수준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숫자로도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매출 원가율을 살펴보니까 36.1%, 전년 대비로는 12%포인트 이상 개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분기 대비로 살펴보더라도 3%포인트 이상 낮아지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제 셀트리온이 많이 팔아서 남기는 회사가 아니라 팔수록 남는 회사로 바뀌고 있다고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건 이 흐름이 과연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일 텐데요. 유진투자증권의 답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는 건데 지금 2026년 실적 전망을 살펴보니까요.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24%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올해 33% 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제품 성장이 둔화가 되더라도 지금 신제품과 또 CMO 사업이 전체적인 셀트리온의 성장세를 이끌어간다는 계산을 내놨습니다. CMO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른 제약사들의 의약품을 대신 생산해주는 사업을 말합니다. 셀트리온 입장에서 보면 지금 CMO 자체가 크게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선 먼저 첫 번째로 지금 신약이 성공하느냐와는 상관없이 안정적인 매출을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이 CMO 사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우에는요. 이미 갖춘 생산 설비를 활용을 하기 때문에 추가 투자 대비해서 수익성이 높다라는 장점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글로벌 빅파마들과의 협력 관계를 넓힐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유진투자증권은 셀트리온의 CMO 매출을 2026년에 지금 3천억 원 규모로 높게 측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CMO 전략의 중심에 있는 게 바로 미국 생산시설 인수가 되겠죠. 셀트리온은 2025년 말 기준으로 해서 미국 뉴저지주 브랜치버그에 있는 생산시설 인수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1월 2일 장일 열리기 직전에 셀트리온은 공시와 보도를 통해서 이번 인수가 딜 클로징을 거쳐서 공식적으로 완료됐다라고 밝힌 상황인데요. 다시 말해서 이제 이 공장 자체가 지금 실제로 셀트리온의 공장이 됐구나라는 의미로 받아들여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은 이 공시와 함께 지금 글로벌 빅파마 일라이 릴리로부터 6,787억 원의 CMO 계약도 함께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계약 기간은 기본 3년이고요. 상황에 따라서 최대 4년까지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은 이번 계약 구조를 두고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공장 인수 비용 전체를 CMO 매출만으로도 상당 부분 회수할 수 있는 구조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사실 물론 부담 요인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공장 가동 초기 비용 그리고 CMO 물량 증가에 따른 초기 원가 상승이 좀 꼽히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유진투자증권도 2026년 상반기에는 사실 원가율이 일시적으로 오를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짚고 있지만요. 하반기로 갈수록 가동률이 안정되고 또 비용 구조가 개선이 되면서 연평균 원가율 41% 수준이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결국 단기적인 변동성은 감수를 해야 하겠지만 셀트리온이 가지고 있는 중장기적인 흐름 자체는 훼손되지 않는다라는 게 이번 유진투자증권의 판단이었습니다. 사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시장은 곧바로 반응을 했습니다. 이번 인수가 이제는 막연한 미래 계획이 아니라 당장 실적으로 이어지는 뉴스였기 때문인데요. 셀트리온은 인수와 동시에 일라이릴리로부터 앞서 말씀드렸듯이 6,787억 원의 CMO 계약을 즉시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공장을 사는 순간 이제는 바로 매출이 발생하는 구조다라는 점에서 시장을 움직이는 포인트가 됐습니다. 이 부분이 특히나 중요한데요. 보통 사실 공장 인수 소식 같은 경우에는 언젠간 좋아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 셀트리온의 사례는 다릅니다. 사실 이미 가동 중인 공장이고 이미 체결된 CMO 계약이 있고요. 계약 금액과 기간도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진투자증권을 비롯해서 증권사들이 이 딜을 높게 평가하는 이유도 바로 이 지점인데요. 불확실한 투자가 아니라 지금은 확정된 중장기 매출을 동반한 인수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셀트리온의 주가가 강했던 이유도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겠고요. 이 인수 완료 소식이 이제는 2026년에 실적 가시성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결국에 지금 이번에 들려왔던 셀트리온의 미국 공장 인수 완료 소식은 이 모든 전망들이 이제는 실행 단계로 들어섰다라는 신호로 시장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지난주 금요일장을 기점으로 해서 셀트리온을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달라졌다라는 평가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존에는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 미국 공장이 중요하다라는 기대감의 영역이었다면 이제는 미국 공장이 실제로 돌아가기 시작했고 CMO 매출이 숫자로 확인되기 시작했다라는 현실의 단계로 넘어오게 됐다라는 점까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이런 판단 속에서 유진투자증권은 매수 유지 의견을 내놨고요. 목표 주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2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주 금요일장의 주가 흐름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에는 오랜만에 셀트리온이 강한 불기둥을 뿜어냈습니다. 11% 넘게 오르면서 20만 2,500원 선을 거래를 마치게 됐는데요. 이제는 미국 생산기지 확보가 계획에서 현실로 바뀌게 됐고요. CMO 사업도 신사업이 아니라 실제 실적 항목으로 편입되기 시작한 전환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날을 셀트리온의 실적 구조 변화가 공식화된 날로 해석하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셀트리온 움직임도 지켜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와이드 리포트였습니다.
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 흐름, 서울경제는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이 시각 서울경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 앵커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키워드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파운드리 시장 안에서도 역시나 핵심 키워드는 아마 이나노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TSMC와의 격차를 벌리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좀 취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조방원은 확실히 또 수주 산업입니다. 그 안에서 이제 방산 쪽 체크를 해볼 건데 수주가 이제 방산 4사 다 합쳐서 매출이 지금 50조 원을 돌파할 거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근거들 함께 챙겨보도록 하겠고요. 우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최근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확실히 변화를 좀 하고 있습니다. 플러스로 스페이스 X에 대한 모멘텀도 붙어주고 있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뉴욕 증시에서도 그리고 국내 증시에서도 우주항공주에 대한 흐름이 괜찮았습니다. 올해 주도주로서도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다양한 각도에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부터 넘어가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삼성전자는 늘 아픈 손가락 중 하나가 파운드리 쪽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차 좀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고 특히나 이나노라는 키워드를 안고서는 TSMC와 본격적인 경쟁에 대한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떤 위치에 있는지부터 좀 챙겨볼까요? 네, 맞습니다. 우선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은 이제 최초라는 타이틀을 넘어서서요. 이나노 진검승부 국면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만 TSMC는 지난달 31일 가오슝 난쯔과학단지에서 이나노 제품의 대량 생산을 공식화하며 기선 제압에 나섰는데요. 이번 이나노 공정에서는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도입했던 GAA 구조를 TSMC도 처음으로 채택한 겁니다. 이는 기존 핀팻 구조의 한계를 넘기 위한 필연적인 선택이었는데요. TSMC의 자신감은 수치로도 나타납니다. 3나노 대비 전력 효율은 최대 30% 높였고 애플, 엔비디아, AMD 같은 핵심 고객사들이 이미 1년치 물량을 예약하면서 독점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반면 우리 삼성전자는 이미 모바일 AP인 엑시노스 2600에 이나노 공정을 적용해 양산을 시작하면서 기술적 우위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삼성의 SF2 공정은 전력 효율과 성능 면에서도 3나노 대비 유의미한 개선을 이뤄냈는데요. 특히 테슬라의 AI5와 AI6 칩의 수주와 구글 AMD와의 협의를 통해서 고객 다변화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비록 TSMC가 주력 양산 노드를 선점한 상태지만요. 삼성은 GAA 기술을 가장 먼저 상용화한 경험치를 바탕으로 공정 성숙도를 빠르게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결국 누가 더 높은 수율을 확보해 적기에 물량을 공급하느냐가 이 전쟁의 승패를 가를 것입니다. 네, 파운드리 시장 안에서는 확실히 이나노 쪽으로 시선이 좀 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TSMC는 완벽하게 팀 엔비디아입니다. 그래서 공정 라인 자체가 엔비디아 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다른 빅테크 기업들은 TSMC 말고 삼성전자 쪽으로 눈길을 좀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격적으로 보더라도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다라는 특징도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고객사를, 거물급 고객사를 잡을 가능성은 올해는 어느 정도로 점쳐지고 있을까요? 네, 우선 TSMC의 생산 능력 포화와 그리고 웨이퍼당 3만 달러를 웃도는 고가격 정책은요, 삼성전자에게 역전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1위 사업자인 TSMC가 가격을 인상하고 공급 부족 상황을 연출하는 것은 2위 사업자인 삼성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기회인데요. 실제로 퀄컴은 차세대 칩인 스냅드래곤 8 5세대 생산을 앞두고 TSMC와 삼성 사이에서 멀티 파운드리 전략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만 현지 언론조사 TSMC의 가격 부담 때문에 퀄컴이 삼성전자로 물량을 일부 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할 정도인데요. 삼성전자는 단순히 가격만 싼 것이 아닙니다. 메모리와 파운드리 그리고 첨단 패키징을 한 번에 제공하는 턴키 솔루션은 설계 비용을 절감해야 하는 메타나 구글 같은 잠재 고객들에게는 매우 매력적인 카드입니다. 메타는 자사 AI 가속기 MTI의 TSMC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요. 또 리사수 AMD CEO 역시 공급망 이원화를 공식 언급하면서 삼성과의 협력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미 일본 PFN에 2나노 AI 가속기를 수주하면서 물꼬를 튼 삼성전자가 엑시노스의 성공적인 시장 안착을 통해 수율 안정성을 입증한다면요. 비용 효율을 증시하는 빅테크들의 삼성행 이동은 올해를 기점으로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네, 일단 작년에 삼성전자가 슬슬 고객들을 좀 늘려가고 있는 구간에 있습니다. 올해 더 거물급 고객사들을 좀 확보할 수 있을지가 가장 주된 포인트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도 결정적인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대만 정부가 해외 공장에서는 최신 공정 도입을 제한하는 규정을 또 신설을 했다고 하는데요. 삼성전자의 테일러 팹과 같이 본다면 어떤 부분에서 체크 포인트가 좀 있을까요? 네, 대만 정부의 자국 기술 보호 정책인 N-2 규정은요, 역설적으로는 미국 본토에서 최선단 공장을 안정적으로 구현할 수 있다는 삼성전자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대만 정부의 N-2 원칙은 첨단 기술을 해외 공장에 도입할 때 자국보다는 최소 2세대 뒤처진 기술만 허용하는 제도인데요. 이 규정에 묶여서 2027년 가동 예정인 TSMC 애리조나 공장은 3나노 공정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텍사스 테일러 팹은 다른데요. 미국 정부의 강력한 보조금 지원과 파격적인 혜택 속에서 최첨단 2나노 공정을 안정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본토에서 직접 칩을 조달받길 원하는 엔비디아나 구글 등 주요 빅테크 고객사들에게는 삼성전자가 유일하고도 확실한 미국 내 대안으로 자리 잡게 만드는데요. 미국 본토에서 최선단 공정을 적기에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은 납기 단축과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 측면에서 엄청난 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2나노 경쟁의 주 무대가 미국 본토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삼성전자는 테일러 팹의 성공적인 가동을 통해 TSMC를 추격하는 것을 넘어서 판도를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강력한 전술적 우위를 점하게 된 것입니다. 네, 일단 반도체 투톱에 대한 흐름들이 나쁘지 않게 흘러가고 있고요. 뉴욕 증시 안에서도 실적 가시화가 있는 AI 반도체주들은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영업이익에 대한 전망치가 올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같이 챙겨보시면 좋겠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ADR과 관련한 모멘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9일에 아마 결정이 좀 나올 것으로 보이니까 참고해서 이번 주 금요일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반도체주들 확인해봤고요. 다음으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방산 쪽으로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국내 방산 4사 전체적인 매출이 한 50조 원이 될 거다라고 예상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렇게 본다면 작년 대비해서 큰 폭으로 상승을 하는 거라서 그 배경부터 먼저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가성비와 신뢰를 앞세운 K방산이 전 세계 방위비 증액 열풍 속에서 매출 50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방산 4사가 현재 확보한 수주 잔액만 하더라도 약 100조 원에 달하는데요. 그동안 공들여온 폴란드향 K9 자주포와 천무 다연장 로켓 수출 물량이 본격적으로 매출로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광폭 확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매출은 작년 약 26조 원에서 올해 31조 원대로 급증할 전망인데요. 현대 로템 역시 폴란드에 이어서 중남미 페루 시장까지 뚫어내며 고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수출뿐만이 아니라 수익성 면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장이 예상되는데요. 방산 4사의 올해 합산 영업이익은 약 7조 5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고정비 부담이 완화되고 고부가가치 수출 물량이 실적을 견인한 결과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무기 수요가 폭증하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의 빠른 납기와 입증된 성능은 유럽과 중남미, 아시아를 넘어서 전 세계 안보 생태계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시가총액 합계 역시 1년 만에 30조 원대에서 89조 원대로 3배 가까이 급증하면서 K방산의 위상을 더욱더 증명하고 있습니다. 네, 러우 전쟁에 대한 종전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종전을 하면 거기서 끝이 아니라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해줬던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기 창고를 다시 채워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K방산에 대한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메가 프로젝트들도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이런 기회들을 어떻게 활용을 좀 해봐야 될까요? 네, 우선 2026년은 지상 무기를 넘어서 항공과 또 해양 분야까지 정조준하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전 세계 방산 영토를 무섭게 확장하고 있는 건데요. 당장 전 세계 이모기 쏠린 곳은 총 사업비 10조 원 규모의 미국 해군 차세대 고등훈련기 사업입니다. 한국항공우주는 미국 로키드 마틴과 손잡고 도전장을 내밀었는데요.
이번 사업의 핵심이 조기 전력화인 만큼 이미 전 세계적으로 검증이 끝난 T50계열의 수주 가능성이 매우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해상에서는 하나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원팀을 이루어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차기 잠수함 사업에 뛰어듭니다. 만약 수주에 성공한다면 단일 방산 수출로는 사상 최대 규모의 대기록을 세우게 되는데요. 여기에 폴란드와의 K2 전차 3차 계약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고 또 루마니아와 이라크 시장으로의 추가 수출 프로젝트도 무르익고 있습니다. 글로벌 방위비 지출이 전년 대비 약 10% 증가한 2조 9천억 달러에 달하는 우호적인 환경 속에서 K방산은 이제 지상을 넘어 바다와 하늘까지 영토를 넓히면서 진정한 글로벌 톱티어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더불어서 방산에도 AI가 같이 좀 붙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해도 같이 좀 더 성장할 수 있을지 기대되는 포인트인데요. 우리 방산 기업들의 AI 전략들도 함께 좀 챙겨볼까요? 네, AI가 K방산의 핵심 지휘관으로 거듭나면서요. 미래 전장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K9 자주포에 AI 기반 집단 운용 체계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한 대의 포를 쏘는 게 아니라 복수의 K9을 하나의 지휘 체계로 묶어서 AI가 실시간으로 최적의 사격 우선순위와 화력 배분을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현대로템은 무인지상 플랫폼인 HR 셰르파를 출발점으로 자율전투 소프트웨어를 탑재해 병사가 없이도 위험한 최전선을 지키고 자율 임무를 수행하는 유무인 복합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LIG 넥스원은 통신이 끊긴 극한의 환경 속에서도 무기 자체가 실시간으로 인식하고 판단하는 피지컬 AI 온디바이스 기술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외부 네트워크에 의존하지 않고 디바이스 내부에서 즉각적인 제어가 가능하도록 AI 반도체 팹리스와 손잡고 전용 칩 개발에 나선 겁니다. 병역 자원 감소와 인건비 부담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기체계 자율화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며 K방산은 이 흐름의 최전선에서 전 세계 방산 기술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러우 전쟁을 겪게 되면서 특히 드론 쪽 AI 관련주들, 특히 방산과 연관을 지어서 주가들이 좀 올라가는 경우들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같이 챙겨보시면 좋겠고요. 주말 사이에 있었던 마두로 대통령 이슈로 인해서 유가 하락 전망이 좀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가가 하락하게 되면 러시아에게는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러우 전쟁 또한 우크라이나에게는 좀 더 유리한 상황으로 종전이 빠르게 될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고 있으니까 함께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방산 쪽 마무리하고 이번에는 우주 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도 확실히 이제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분위기가 좀 변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쪽에서 발사에 대한 이슈도 있고 스페이스 X에 대한 모멘텀 올해도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은 이 경쟁력 상황 속에서 어떤 위치를 좀 자리하고 있는 걸까요? 네, 우선은 올해 인류가 54년 만에 다시 달 궤도를 탐사하는 유인 비행을 통해서요. 본격적인 달 자원, 선점 경쟁과 우주기지 시대 문을 여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사는 오는 2월에 4명의 우주 비행사를 태운 아르테미스 2호를 발사해서요. 약 10일간 달 궤도 비행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이는 단순한 상징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인류가 달에 상주하기 위한 환경, 안전, 기술을 최종 검증하는 전초전 성격의 미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대한민국이 더 이상 참관국이 아니라 핵심 기술 참여국이라는 데 있습니다. 이번 아르테미스 2호에는 우리 기술로 개발한 큐브 위성 K-라드 큐브가 함께 실려 심우주 방사선 환경을 직접 측정하게 되는데요. 특히 방사선이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와 멀티칩 모듈에 미치는 영향을 정밀 분석하는 임무를 맡았는데 이는 우주 비행사의 안전은 물론 장기 우주 거주를 위한 핵심 데이터 확보라는 점에서 전략적 가치가 매우 큽니다. 이미 한국은 달 궤도선 다누리를 통해서요. 나사의 초정밀 카메라 섀도캠을 운영하며 아르테미스 3호의 달 착륙 후보지를 찾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이 달 남극 얼음 탐사를, 일본이 화성 위성 탐사를 통해 각자의 우주 패권을 노리는 가운데 한국은 방사선, 반도체, 정밀 관측이라는 차별화된 기술 포지션으로 미국 중심의 우주연합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는 셈입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는 2032년 순수 국내 기술로 달 착륙선을 발사해 우주 주권을 완성하겠다는 중장기 로드맵도 추진 중인데요.
결국 이번 아르테미스 참여는 단순한 동승이 아니라 우주 기지 시대의 기술 공급자로 올라서기 위한 결정적인 교두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주 탐사가 본격화될수록 통신 위성, 발사체 부품, 우주 기상, 반도체 기업들의 가치가 함께 재평가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네, 한국 쪽에서도 우주에 대한 투자는 아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전에 최근 들어서 우주 발사체 매년 한 번씩 발사해야 된다라는 코멘트를 준 적이 있죠. 그래서 투자에 대한 준비가 아마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누리호 5차 발사라는 큰 이벤트도 앞두고 있어서 K-스페이스의 전략은 어떻게 구체화되고 있는 걸까요? 네, 우선 대한민국 누리호 5차 발사를 기점으로요. 발사체 기술의 완전한 자립과 그리고 뉴스페이스 생태계 안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계획입니다. 올해 예정된 누리호 5차 발사의 핵심 임무는요. 초소형 군집 위성 5기를 정해진 궤도에 완벽하게 안착시키는 건데요. 작년 4차 발사 성공에 이어 이번에도 성공한다면 우리나라는 4회 연속 발사 성공이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쓰게 됩니다. 이는 발사체의 신뢰성을 전 세계 시장에서 공인받는 지표가 되며 향후 상업용 위상 발사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갖게 됨을 의미하는데요. 특히 이번 5차 발사부터는 민간의 역할이 비약적으로 커졌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중심으로 민간 기업들이 설계부터 제작, 운용, 전 과정을 주관하면서 정부 주도의 기술을 민간으로 전이시키는 기술 자립화에 정점을 찍고 있습니다. 정부 역시 올해 우주항공 R&D 예산을 약 9,500억 원으로 증액하면서 힘을 보태고 있는데요. 단순히 쏘아 올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민간 기업이 언제든 엔진 연소 시험을 할 수 있는 전용 시설을 구축하고 위성 빅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등 우주를 우리 기업들의 거대한 미래 수익원으로 탈바꿈시키는 전략을 실행 중입니다. 네,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매출로 찍힐 수 있을지, 숫자로 나타날 수 있을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긍정적이긴 합니다만 그를 통해서 이제 눈에 보일 만한 성과들이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요. 장기적으로 봤을 땐 어떤 목표를 좀 잡고 있는 걸까요? 네, 우선 독자적인 수송력과 AI 기술이 만나서 대한민국 우주 경제의 격을 한 단계 더 격상시킬 예정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는 올해 우주항공청 R&D 예산을 전년 대비 4.5% 늘린 9,495억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이 예산의 백미는 바로 재사용 발사체 예비 설계와 K-문샷 프로젝트인데요. 스페이스 X의 성공 사례에서 보듯 발사체를 다시 사용해야만 발사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춰 상업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도 올해부터 이 기술 자립에 본격 착수하게 됩니다. 또한 AI 연구 동료를 도입해서 우주와 전략기술 R&D 전반을 AI 중심으로 대전환하겠다는 계획도 주목해야 합니다. 이는 연구 속도를 혁신적으로 높여서 2030년 노벨상급 성과와 2032년 독자적인 달 착륙선 발사라는 원대한 목표를 현실화하는 동력이 될 것입니다. 우주항공청은 민간 기업의 엔진 연소 시험 시설을 구축하고 국산 부품의 우주급 검증을 지원해서요. 자생적인 산업 생태계를 만들고 있는데요. 결국 2026년은 대한민국이 우주 탐사의 변방을 넘어서 AI와 우주 기술을 결합해 새로운 경제 영토를 개척하는 K-스페이스의 실질적인 투자 원년이 될 것으로 해석됩니다. 네, 최근에 우주항공 쪽의 흐름이 좋습니다. 국내도 그렇고 뉴욕 증시 지난주 금요일장 열어봤을 때도 흐름 나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스페이스 X에 대한 모멘텀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꾸준하게 이어질 수 있을지 함께 챙겨보셔도 좋겠습니다. 이정 앵커는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개장까지 9분 남은 시점 스탁포인트 시작하겠습니다. SCTV 황민혁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도 지난주 새해 첫 거래일을 맞이했습니다. 다만 혼조세로 마감이 됐는데요.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AI 기술주 이 고평가 논란 속에서 시장에서는 이제 실적이 좀 기대가 되는 쪽으로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이동하는 흐름들이 보였습니다. 엔비디아 상승으로 마감했고요. 마이크론의 경우에는 무려 10% 넘게 급등을 하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한편 주말 사이에 미국이 베네수엘라 공습을 진행했습니다. 마두로 대통령 부부가 좀 체포가 됐고요. 이건 분명히 시장에 불확실성을 주는 요소기 때문에 당분간은 금이나 달러 같은 안전자산으로 수요가 이동할 수 있다는 점도 확인을 해보셔야겠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국내 증시는 새해 첫 거래일부터 정말 강한 불기둥을 뿜어냈죠. 코스피는 사상 처음으로 4,300포인트 선을 돌파하면서 최고치를 좀 기록을 했고요. 반도체 투탑이 신고가 랠리를 펼치면서 그 상승세를 주도했습니다. 코스닥 마찬가지로 2% 넘게 오르면서 이제는 1000스닥에 들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또 이번 주에는 CES라는 하나의 큰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요. 이 행사에서 AI의 확장성이 다시 한 번 더 재확인된다면 기술주로의 수급 쏠림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는 점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과연 시장에서 기대하는 1월 효과가 재현이 될 수 있을지 이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님, 사실 지난주 분위기 우리 시장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지난주 시장 분위기부터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지난주 시장의 분위기를 본다면 이제 새해 첫 거래일이었거든요. 근데 국내 증시가 굉장히 강했어요. 코스피 지수의 상승폭으로 보면은 2%가 넘게 올랐고요. 코스닥 시장 역시도 2% 이상의 상승이 나왔죠. 사실 미국 증시의 분위기가 뭐 그렇게 좋지 않았던 그런 상황에서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가 신고가를 쓰면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또 강하게 들어왔다는 건 어찌 보면 이제 국내 증시에 대한 2026년 이 기대감이 뭐 이 수급으로 이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동안 이제 11월, 10월 이 2달간의 주가의 어떤 이제 횡보 그리고 좀 갇혀있던 이런 기간들이 신고가를 통해서 이제 2026년도에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좀 열어놓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국내 증시에서의 수급들이라든지 종목들의 이 변화가 좀 나타났는데요. 일례로 이제 코스피 시장의 경우에는 주가가 올라갔지만 상승 종목 수보다는 하락 종목 수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올라간 종목들 안에서 본다면 이제 삼성전자가 7%가 넘는 이 급등이 나왔거든요. 이렇게 IT 쪽에 이 매수가 좀 많이 집중이 되었고, 반면에 이제 이 코스닥 시장이 상승을 했고,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상승 종목 수와 하락 종목 수 비교했을 때 상승 종목 수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렇다는 건 결국 이제 1월 효과라는 게 결국은 중소형주의 강세 현상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12월을 넘어가서 이제 1월 달로 오면서 1월 초부터 해서 중소형주가 뚜렷하게 강세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건 결국은 1월 달에는 이제 기술주 또는 중소형주 쪽으로 관심을 조금 더 갖고 봐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 미국 증시 안에서의 흐름을 봤을 때는 사실 종목들이 이 주가에 있어서는 이제 뭐 S&P라든지 나스닥 약간의 혼조 분위기가 있긴 했거든요. 근데 종목들은 올라가는 종목들이 좀 명확하게 보였어요. 그동안 AI에 대한 그 거품론, 약간의 우려감들이 분명히 좀 시장 안에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AI 관련주들이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 쪽은 떨어지고 오히려 하드웨어 쪽이 올라갔다는 거죠. 확실하게 실적을 확인시켜줬던, 그리고 또 올해 실적이 분명히 좋아질 거라고 확신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주가가 지난해부터 상승량이 나왔고 어느 정도 대부분의 주가들이 올라오는 상태에서 이 수급이 이동하는 이 경로를 보시면 아무래도 이제 실적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난주 국내 증시의 첫 거래일에서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강했던 종목들, 그리고 2026년도에 대한 기대감이 수급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첫 거래에서 움직였던 종목들이 2026년도 전반적으로 한 해에 어찌 보면 약간 요약판이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첫 거래일에서 보여줬던 이런 종목들의 상승세가 이 한 해의 요약판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들로의 관심도도 계속해서 높여가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앞서 말씀해주신 대로 뉴욕 증시에서도 이제는 실적이 잘 찍힐 만한 곳으로 수급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기술주 내에서도 엔비디아 그리고 마이크론에 좀 더 집중을 하는 모습인데요. 결국에는 국내에서도 실적을 바라보자면 반도체 안에서 반도체 투탑이 좀 많이 꼽히고 있는데 현재 프리마켓에서 삼성전자는 3.8% 오르면서 13만 원 선을 넘어섰고요. SK하이닉스도 지금 70만 원 근접하면서 69만 9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궁금한 건 이제 자리의 문제이지 않을까 싶은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쭉 끌고 가셔도 좋지만 사실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이나 혹은 한번 털고 재진입을 좀 노려보고 계신 분들은 이제 지금 신고가 영역에서 기다려야 할지 아니면은 물려도 간다라는 관점으로 좀 봐야 될지 궁금합니다. 사실 제가 보는 시각은 주가는 더 올라갈 것 같아요. 네. 삼성전자도 지금 이제 현재 12만 원대에서 13만 원을 돌파를 지금 앞두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증권가에서의 목표 주가가 사실 뭐 천차만별이긴 하지만 뭐 15만 원에서 또 16만 원 그 이상까지도 보고 있지만 지금 이제 그런 목표가를 이제 무한 신뢰하면서 가실 필요는 없고요. 다만 최근에 삼성전자의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올라갔던 건 결국은 올해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치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고 하이닉스의 주가도 이제 같이 또 움직이고 있는 건 결국은 이제 AI에 대한 이 산업이 거품이 아니라 실제 수익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기대감이 결국은 이제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과거에 매수해서 수익을 내고 그리고 이제 신규 진입을 고려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아예 매수를 안 하고 있다가 지금이라도 사야 될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현재 보유 중인 분들도 있을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보유 중인 분들은 그냥 가져가시는 게 맞아요. 이미 수익을 키워 나가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분명히 많이 올라가면 또 조정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그 조정조차도 수익이 많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감내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조정 이후에 또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신규 진입, 과거에 팔았던 또는 이제 지금 들어가시려는 분들은 신규 진입 자체는 불가능한 자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추가 상승률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하지만 관점 자체가 좀 다릅니다. 끌고 가시는 분들, 과거부터 갖고 계신 분들은 길게 가져가시는 게 맞는 거고 하지만 지금 주가가 이미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조정이 어느 정도는 분명히 좀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조정폭이 짧게 나올 수도 있고 또 깊게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조정을 마냥 기다리다가 결국은 또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정이 만약에 들어오게 되는 이 시점에서는 올라갈 때가 아니라 좀 이제 밀릴 때 들어가야 되겠죠. 만약에 신규 진입 자리의 경우에는 단기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수익을 뭐 5%든 6%든 아니면 3% 짧게는 3%든 수익이 나면 반드시 팔아야 돼요. 그리고 다시 또 들어갔다가 또 팔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수익을 키워나가는 그런 전략들이 지금 매수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그런 전략들이 필요하고 하지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안전하게 조금 더 여유 있게 끌고 가셔도 저는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여전히 반도체 투탑에 대한 성장성은 확실한 상황이고요. 신규 진입이나 재진입을 노리시는 분들은 진입 자체는 가능하긴 하지만 단기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단기 조정에 대한 그런 불안감도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익이 나면 팔고 또 좀 조정을 받았을 때 들어가는 전략들 세워주셨고요.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보유자의 경우에는 끝까지 끌고 가도 괜찮다라는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점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1월 5일) 월요일입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는 새해 첫 거래일을 맞이했는데요. 다만 혼조세로 마감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시장에서는 AI 기술주들의 고평가 논란 속에서 이제는 실적이 잘 찍힐 만한 쪽으로 시선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상승으로 마감했고요. 마이크론의 경우에는 무려 10% 넘게 급등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또 주말 사이에 들려온 소식으로는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공습을 단행했고 이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체포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건 분명히 시장에 불확실성을 주는 요소이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는 어떻게 반영하게 될지 오늘 양시장 분위기부터 살펴보시죠. 네, 오늘 양시장은 모두 상승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의 분위기를 받아가지 않고 상승 랠리를 좀 이어나가는 모습인데요. 코스피는 1.77% 상승하면서 4,385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0.19% 오르면서 947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역시나 여전히 사상 최고치를 또 한 번 경신하면서 장을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총 상위주들의 움직임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인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탑의 강세가 오늘도 눈에 띄는 하루입니다. 삼성전자는 4.5%가량 오르면서 13만 원 선 넘어서는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의 경우에도 지금 2.5% 오름세 보이면서 69만 4천 원 선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장 안에서 과연 70만 원 돌파가 가능할지에 대한 부분들도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증권가에서는 계속해서 반도체 투탑을 향한 TP 상향에 대한 리포트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4분기 실적에 대해서 잘 나오게 될지 이 부분도 확인해 보시고요. LG에너지솔루션은 오늘 한 0.6%가량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배터리 쇼크가 일파만파로 커지게 되면서 배터리 센티 자체가 좀 무너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은 전체적인 상승장 안에서 LG에너지솔루션도 상승 흐름 받아가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까지 0.1%가량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코스닥은 반대로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파란불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피와의 상승 흐름과는 좀 다른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알테오제는 한 0.9% 빠지고 있고요. ABL 바이오도 1.7% 하락하면서 지금 바이오 전체적으로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급이 반도체 쪽 또 AI 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코스닥에 위치해 있는 바이오 종목들이 쉬어가는 흐름들 포착이 되고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다시 한번 더 양전한 모습들도 확인이 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오늘 2% 넘게 하락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상황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지금 현재 구간에서 1,000억 원 넘게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은 물량을 좀 덜어내는 모습들 확인이 됩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코스닥에서는 반대로 외국인이 팔아치우고 개인과 기관이 좀 매수 우위를 나타내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상황을 다시 한 번 더 짚어보면 사실 지수 자체는 올라가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만 코스피 쪽에서 이제 2%가 넘게 올라가고 있고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보합권의 움직임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장의 시장 분위기를 좀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네. 일단 양시장의 분위기를 본다면 이제 당연히 거래소 시장 쪽에 자금이 많이 모이고 있어요. 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주가의 상승폭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종목들이 오늘 아침부터 4% 이상 삼성전자가 올라오고 있으니까 대부분의 매수가 이쪽에 많이 집중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하지만 다른 종목들 안에서도 좀 상승세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IT 쪽에서도 이제 상승이 강하지만 그 외에 다른 이제 업종 안에서도 예를 들어서 에너지 업종들이라든지 또는 이제 지주사, 은행 쪽, 그리고 건설 쪽, 그리고 이제 보험 쪽까지 전반적으로 이제 이 섹터 안에서 종목들이 상승이 좀 잘 나오고 있는데요. 대형주 쪽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상승 종목 수가 훨씬 더 많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코스닥이 좀 약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코스닥 시장은 주가의 상승폭이 0.03%이지만 코스닥 시장 안에서의 상승 종목 수는 900 종목대로 하락 종목 수가 600 종목대로 비교해 본다면 더 많죠. 어찌 보면 이제 조금 더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건 중소형주 코스닥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대형주 안에서는 아무래도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이제 반도체 쪽으로 수급 쏠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들로 인해서 이제 주가 상승폭이 좀 강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되는 부분이 2026년도에 주가 상승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대부분 코스피 시장을 예측을 하거든요. 코스피 시장 안에서 5,000포인트를 예측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지금 오늘장에 이렇게 올라와 버리면 4,400포인트 정도가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추가적인 상승이 뭐 600포인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만약에 가정을 5,000포인트라고 했을 때. 그래서 아마도 좀 조급한 마음이 드실 수 있는데요. 지수의 상방 자체의 이 포지션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초부터 이렇게 강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코스피의 기준선보다 올해 시장은 더 올라갈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조급해하면서 종목들이 아침에 올라왔을 때 따라붙는 그런 전략들 좀 약간 위험하게 들어가기보다는 제가 최근에 이제 계속 12월과 1월 달에 좀 강조해드리고 있는 부분이 중성주입니다. 중성주 쪽에서는 아직 움직임이 대형주 보다는 조금 덜한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차라리 이제 결국 코스피만 올라가지 않고 코스닥도 같이 올라간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오히려 조금 더 안정적으로 본다면 중성주에도 지금부터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수급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해본다면
거래소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2,200억을 매수하고 있고 기관 쪽에서 이제 오늘 한 900억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지금 수급이 없죠. 하지만 이 장중 수급은 계속 바뀌어요. 오늘 외국인이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매도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 이제 종목수, 상승 종목수가 많은 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기관 쪽이라든지 또는 외국인의 수급이 매도 또는 이제 매수에서 좀 더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종목은 아침에 접근하기보다는 오늘 아침에 이렇게 뛰어 올라갔다면 오후장에 까지 좀 눈여겨보신 다음에 종목들을 접근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앞에서 저희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얘기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종목들이 오늘 아침에 올라가서 지금 따라붙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하지만 종목은 올라갈 때 사는 게 아닙니다. 충분히 조정이 분명히 들어왔을 때 그때의 기회를 잡으셔야지. 일단 오늘 오전장은 저는 좀 관망을 보시고 오후장 부근에 종목들을 조금 더 이제 좀 살펴보시고 그다음에 조금 더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 시기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월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는 코스피입니다. 지금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계속 쏠리게 되면서 일단 코스피는 2.3% 오르면서 4,400포인트 선을 넘어섰고요. 또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아까 장중에 70만 원을 넘어서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지금은 잠시 내려오긴 했지만 오늘 오후장까지 이 상승세가 유지될 수 있을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다만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이고요. 코스피는 사상 최고치 4,400포인트 선 넘었다는 점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프리마켓에서 반도체 투탑을 다뤘습니다. 그런데 사실 투탑뿐만이 아니라 지금 소부장들도 모두 잘 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소부장 안에서 한미 반도체가 특징적으로 오늘 9% 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실 뭐 한미 반도체 비롯해서 뭐 테스까지도 다 잘 가다 보니까 이제는 소부장 내에서도 장비 쪽을 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시선들도 있는데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반도체 쪽이 움직이고 있는 건 단순하게 장비 쪽을 보고서 이제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이 반도체 산업이 오히려 분명히 좀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 이게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움직이는 거고, 과거에도 이제 반도체를 본다면 이제 항상 좀 나눠서 많이 봐요. 소재하고 부품, 장비 쪽. 이렇게 나눠서 보는 경우들이 있는데, 왜냐면 이제 한쪽 업종이 특징적으로 움직이는 경우들이 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 전체적인 반도체 업황이 오래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이 그 소재 부품 장비 안에서도 순환매가 돌거든요. 결국은 지금 장비주가 움직인다 하더라도 지금 소재주가 만약에 못 움직인다. 그렇다 하더라도 나중에 되면 조금 지나고 나면은 장비주가 떨어지고 소재가 올라가는 이런 현상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 안에서는 이제 소재 부품 장비주는 순환매가 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오히려 움직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중에 이제 조만간 움직이겠지라고 생각하고 그쪽에 먼저 접근해 보시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올라가면서 따라붙게 되면 결국은 또 흔들리면서 손실을 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오늘 장비 쪽에서 본다면 이제 유진테크라든지 STI 이런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가고 한미반도체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가 소재 쪽에서도 움직임이 좀 강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뭐 TCK라든지 동진세미킴이라든지 미코 이런 종목들도 4%에서 뭐 6%까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전반적인 이 상승이 오늘 시장 안에서의 분위기고 특징 어떤 소재 부품 장비 쪽에 나눠서 장비주만 많이 올라간 것처럼 보이는 건 이제 그 종목들이 좀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관심이 많이 있고. 하지만 장비주 안에서는 원익홀딩스라든지 KC, 뭐 참엔지니어링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주가 흐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반도체 업황 전체가 올해 좀 좋아지겠구나 생각하시고 반도체 안에서는 사이클이 순환매가 돈다라는 거. 그리고 그 안에서 아직 이제 움직임이 좀 덜하다면 그 이제 지금 덜한 종목들을 오히려 매수해서 순환매가 돌 때 또 올라갈 때 파는 전략들 이렇게 전략들을 좀 구체적으로 세워 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 안에서는 반도체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좀 뚜렷한 모습입니다. 소부장단 안에서는 장비의 시세가 좀 강한 모습이고요. 그래도 반도체, 소부장 모두 좋다 보니까 장비 한쪽만 보자라는 그런 스탠스가 아니라 오히려 오늘 장 안에서 쉬어가는 종목들을 담아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일정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과연 한한령 관련해서 이 해제에 대한 코멘트들이 좀 나올지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여러 가지 섹터들이 수혜가 거론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실적으로까지 좀 기대해 볼 만한 종목들 어떤 거 꼽아보면 좋을까요? 사실 에이펙 회담 이후에 이제 조금씩 이제 친밀도가 더 이제 생겨나고 있죠. 네. 그리고 이번에 국빈 방문 같은 경우는 8년 만에 이제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대감이 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중국하고의 어떤 현재 관계가 조금 더 개선될 거라는 기대감은 이제 일본 쪽하고의 중국의 관계가 좀 안 좋았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한국 쪽과 개선세가 좀 더 뚜렷하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중국으로 출국을 했죠. 그리고 오늘 이제 5일날 한중 정상회담이 좀 예정이 되어 있는 걸로 일정이 잡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지난 금요일 날 이제 관련 종목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움직임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은 한한령 해제가 사실은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이제 가장 큰 관심사라고 볼 수가 있고 실질적으로 이재명 대통령도 한한령 해제와 관련해서 이제 언급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어떤 업종들이 이제 실질적인 실적이 반영이 될까, 뭐 어떤 업종들을 좀 우리가 봐야 될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일단 실적이 어느 정도 이제 확실하게 나오고 있는 기업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제 중국하고 한국하고의 어떤 교류, 이런 여행 쪽에서의 교류는 이미 좀 오래 전부터 이제 형성이 되었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여행과 관련된 종목들의 경우에는 실제로 실적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소비와 관련된 또 면세와 관련된 그리고 화장품 관련된 이런 여행 쪽은 분명히 이제 소비와 함께 실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하지만 이제 기대감,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아직 실적이 그렇게 크게 중국 쪽에서 가셔야 되지는 않았지만 해제가 된다면 충분히 이렇게 될 것이다, 뭐 좋아질 거다라고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엔터 쪽이라든지 또는 게임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컨텐츠, 미디어 쪽 이쪽이 이제 관심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멘텀으로 본다면 이제 해제에 대한 기대감, 뭐 중국 측에서는 한한령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관계가 이제 개선되고 한한령 해제에 대한 어떤 이제 이 재료들이 생겨나게 된다면 그동안 좀 닫혀 있었던 이제 뭐 미디어라든지 또는 엔터 이쪽이 좀 모멘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에서도 실제적으로 이제 주가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더 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적이 확실하게 확인되는 기업들 쪽으로 많이 접근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미 실적이 어느 정도 확인된 그런 이제 중국 관련주들의 경우에는 올해 이제 조금 더 추가적인 실적 기대감이 또 나올 수 있으니까 뭐 안정적으로 접근하느냐 아니면 기대감을 접근하느냐 이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종목의 상승률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선택의 폭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한중 관계 개선 모멘텀에서 여행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실적에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쪽이 엔터, 게임, 미디어 콘텐츠 꼽아주셨는데 오늘장 안에서 엔터 내에서 SM은 한 5%가 넘게 낙폭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오늘 있을 회담에서 이제 한한령 해제에 관한 코멘트들이 나오지 않게 됐을 때는 이후에 실망 매물이 좀 쏟아질 수 있다는 점도 염두를 해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일정 체크해 보면 이제 CES 일정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지금 일정을 앞두고 사실은 좀 어느 정도 세론의 효과가 날 수도 있을 시점이긴 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로봇과 자율주행이 계속 봐도 괜찮은 종목이라면 행사 이후의 조정을 좀 기다려봐야 될까요? 저희가 이미 이제 CES 쪽에 대해서 한번 중요하게 다뤘던 적이 있었죠, 지난주에.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가 바로 CES입니다. CES라는 이 행사가 지금 눈앞에 있고 그래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뭐 이런 이제 IT 반도체 쪽이 주된 관심사이기 때문에 이제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좀 있어요. 그리고 지난 금요일 날에도 지금 IT 반도체 그리고 로봇까지 주가의 상승이 나왔거든요. 일단 지금 CES 쪽에서의 중요한 키워드는 두 가지라고 이제 강조를 이제 말씀드리는데 하나가 이제 피지컬 AI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로보틱스 반도체.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이제 CES가 시장에서 이제 굉장히 많은 관심을 좀 이제 보이고 있고 관련해서 실제로 로봇 쪽이 좀 많이 주목을 받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CS 전에 이제 세론이 먼저 나오지 않을까. 그동안 올라왔기 때문에 세론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로봇 관련주들이 오늘 움직임을 본다면 오늘 좀 약하다라는 이제 느낌이 좀 있을 거예요. 그 전에 올라오고 나서 이제 좀 매도가 나오는 걸까? 하지만요. 일단 뭐 지금 주가가 그 로봇 관련주라든지 또는 이제 뭐 반도체라든지 최근에 좀 올라온 부분이 있긴 하지만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도 또 흔들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흔들리는 폭이 내가 생각하는 원하는 가격까지 움직이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주가도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미리 이 매도에 대한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고 뭐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만약에 내가 한 번에 이 저점을 확실한 저점을 파악하지 못한다면 분할로 매수해서 가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단기적으로 조금 눌린다고 한다면 차라리 오히려 이게 좀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로봇주들의 움직임이 생각보다는 미미한 상황이고요. 좀 단기적으로 대응을 해봤을 때 밀린다고 하면 좀 더 매수의 관점으로 여겨봐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 주에는 CES라는 큰 모멘텀 그리고 오늘 있을 한중 정상회담까지 좀 일정들 팔로우업 해보시면서요. 투자 포인트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스탁 포인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SCTV 황민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캐스팅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월요일 시장 문을 열었습니다. 다행히 오늘 양시장 정말 강하게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피가 지금 반도체 투톱의 힘을 좀 받아서인지 2% 넘게 상승 출발했습니다. 지금 개장한 지 17분 지났는데요. 2.4% 상승폭 현재 기록하고 외국인 투자자도 3천억 원 넘게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개장한 지 20분도 지나지 않았는데 오늘 굉장히 강하게 코스피 시장 표현되고 있는데요. 먼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일단 코스피가 오늘 장중 52주 신고가 좀 경신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일단 뭐 지난주부터 반도체 섹터를 좀 중심으로 한 수급의 연속성들이 재차 좀 확인이 좀 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안에서에 대한 흐름들도 반도체 섹터 중심에서 특히나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주가 상승폭이 굉장히 좀 크게 나타내주고 있는데, 일단 뭐 국내 증시의 경우에는 사실 뭐 4분기 실적 발표에 관련된 어떤 기대감들이 좀 반영됐던 부분, 여기도 해서 올해 연간치에 대한 영업이익 추정치가 재차 좀 상향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은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한 본격화 기대감들, 주가의 어떤 점진적인 가치 반영을 이루고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여기도 해서 반도체 소부장주 종목들의 경우에도 뭐 실적의 어떤 연동 성과가 동조돼서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좀 반영되고 있는데, 일단 뭐 사실상 오늘 전체적인 어떤 시장의 흐름들을 보면 반도체 섹터를 좀 제외한다면 특별하게 좀 상승폭이 좀 크게 나타내주는 종목들이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다만 오늘 코스피, 코스닥의 시장의 흐름들이 좀 양분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코스피 시장 안에서 대형주 중심의 수급이 재차 좀 유입되고 있고, 로봇주 중심에서 일단 일부 좀 조정이 좀 오늘 개장 초반에 확인이 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는 이 코스닥 종목들의 하락 종목수 유입을 좀 더 확대시키는 어떤 계기가 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지수 상승에도 불구하고 상승 종목수보다는 하락 종목에서도 상대적으로 좀 많다는 점에 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반도체에 좀 집중돼 있는 수급 쏠림, 특히나 대형주 중심의 일단 수급 연속성들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증시 예탁금 흐름을 보면 87조 6천억 원대로 좀 확인되고 있는데, 최근에 반도체 섹터를 좀 중심으로 한 수급이 좀 유입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증시 대기 자금들의 유입, 이 부분은 뭐 80조 원대 중반에서에 대한 흐름이 다시 한번 좀 넘어간 점들을 좀 감안해 보면 이런 부분들이 거래대금 유입과 좀 맞물리면서 조금 더 유입률들을 좀 더 증가될 수 있는 부분들, 이 부분은 좀 기대 포인트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상승 종목수랑 하락 종목수 지금 살펴봤을 때 상승 종목수가 좀 더 많은 상황이고요. 한 100종목, 비등비등하네요. 한 400종목으로 비등비등하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승 종목수가 조금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800종목 정도 올라오고 있고, 하락 종목수는 한 700 후반대 정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월요일 시장 지금 현재 분위기 봤을 때 코스피 2.4%까지 오름세 현재 시연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주목해 볼 만한 테마들 함께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2차 전지로 준비를 했습니다. 뭐 2차 전지 중에서도 전고체 쪽이나 아니면 장비 쪽으로 좀 강세를 보입니다. 이수 스페셜티가 지금 한 10%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유일에너테크도 15% 넘는 상승폭 현재 그려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정말 추가적으로 상승세를 가져갈 수 있을지, 혹은 그냥 여기서 기술적 반등 정도로 해석을 해야 될지는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열어볼게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오늘 좀 떨어지고 있는 섹터를 제가 넣어봤습니다. 이쪽에서는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지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JP모건 헬스케어 이벤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반응이 좀 크지 않은 것 같고요. 반도체 쪽으로 완전히 수급이 좀 쏠린 부분도 아마 좀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이오주들 계속 봐도 괜찮을지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열어볼게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입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 가장 주도하고 있는 거고, 이걸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프리마켓에서 이미 삼성전자가 13만 원, SK하이닉스가 70만 원 선 넘어서기 시작을 했고요. 지금 개장한 지 21분 지났습니다. 마찬가지로 13만 원, 그리고 69만 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아침에 나왔던 증권가 리포트 봤을 때도 SK하이닉스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 나오면서 지금 95만 원까지 현재 주가보다도 40% 넘게 상향 조정을 좀
시킨 상태입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주 금요일이죠. ADR에 대한 모멘텀 여전히 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같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함께 출발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먼저 좀 살펴볼 텐데요. 사실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워낙 뭐 추세적으로 상승할 거냐라는 질문을 드리기보다는 오늘 그냥 기술적 반등 정도로 해석을 해야 될지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2차 전지 섹터가 모두 다 강한 것은 아니고 일단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기대감을 갖고 있는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에 대한 상승 탄력도가 상대적으로 좀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현대차가 일단 뭐 전고체 배터리를 적용한 차종에 대해서 상용화를 좀 도전한다라는 부분들, 이 부분이 오늘 전반적인 어떤 수급 기대감으로 좀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2차 전지 섹터들에 대한 최근 조정폭들, 특히나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낙폭이 재차 확대되고 있던 점들을 좀 우리가 감안해 보면 뭐 포드가 전체적으로 이 픽업 트럭의 전기차 적용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생산 중단을 했고요. 이 부분은 일단 공급 계약 취소까지 좀 이어지면서 이후에 후발적으로 테슬라가 LNF에 대해서 일단 공급 계약에 대한 일부 취소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어떤 투심을 좀 악화시키는 계기가 좀 됐고, 테슬라의 경우에는 일단 뭐 9월 30일자로 미국에서 전기차 인센티브에 대한 폐지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0월 그리고 11월과 12월 달로 좀 넘어오는 이 3개월치에 대한 어떤 부분들, 미국 안에서의 전기차 판매량들이 9월에서 10월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한 45% 정도 감소가 됐고 10월에서 11월 데이터가 한 3에서 한 5% 정도가 좀 전체적으로 좀 감소가 됐습니다. 테슬라 추정치에 대한 인도량도 보면 전반적으로는 초기에는 한 27% 정도, 그다음에 10월 데이터에서 한 15%, 12월 데이터에서는 일부 이번에도 좀 감소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 이 부분이 전체적인 어떤 판매량 둔화로 좀 이어졌던 점들. 그래서 이제 미국 안에서도 전기차에 관련된 양산 부분들에 대한 비중을 일부 좀 축소할 수 있는 부분들, 캐펙스에 관련된 투자 부분도 많이 좀 지연되고 있죠. 여기 더해서는 뭐 미국의 완성차 업체들과 셀사들이 합작 공장에 관련된 설립 부분들, 이 부분도 일단 지연되는 그런 부분들, 전반적인 어떤 부분들이 어떤 수급적인 노이즈가 좀 되고 있는데, 오늘 전고차 배터리에 대한 전고체 배터리를 좀 적용한 전기차 출시 기대감들은 일회성 요인으로 인한 어떤 수급 기대감을 좀 반영시키지 않을까라 좀 판단해 보기 때문에 일단 올해 이제 4분기 실적이 좀 걱정이 좀 될 수는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북미 시장 안에서에 대한 전기차 판매량이 크게 좀 둔화된 점. 다만 우리가 안도할 수 있는 부분은 유럽 시장에서 4분기 데이터 추정으로 보면 한 25% 정도에 대한 전기차 판매량이 증가되는 부분들을 좀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는데, 아무래도 국내 배터리사들의 경우에는 북미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좀 높은 것들을 좀 감안해 봤을 때는 캐즈메할 때 우려감들이 재차 수급적인 노이즈는 좀 될 수 있겠다. 다만 우리가 개별 이슈, 뭐 ESS라든가 다른 부분에서에 대한 수익성을 좀 제고시키거나 수익성을 좀 방어할 수 있는 요인들을 가져갈 수 있는 어떤 부분이라면 실적 관점에서 안도할 수 있는 요인이지만 3분기보다는 뭐 4분기의 시황이 좀 더 악화된 점들을 좀 감안할 때는 다소 좀 보수적인 접근이 좀 필요한 구간이 아닌가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일단 오늘은 현대차 뉴스로 인해서 전고체 배터리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전고체 같은 경우에 우리가 꿈의 배터리라고 부르죠. 그리고 아직 다 생산 단계라기보단 시험 단계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나 이제 가격적인 문제도 해결이 좀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올라오고 있는 부분은 그냥 뉴스로 인해서 단기적인 반등으로 해석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이번에는 바이오 쪽, 오늘 좀 덜 오르고 있는 쪽에서 전략을 좀 세워보겠습니다. 물론 JP모건 헬스케어를 앞두고 반드시 올라야 된다라는 건 아니겠죠. 매년 반응이 좀 다를 수밖에 없을 텐데 올해는 뭐 계속 이럴 건지 반응이 좀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벤트를 전후로 해서 어떤 전략들을 이번 주 안에 좀 세워가면 좋을까요? 네, 일단 뭐 CS2016이라든가 JP모건 헬스케어 2016 관련된 단기적인 또 일정 기대감들이 공교롭게도 반도체 섹터에 대한 수급이 너무 쏠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주목받지 못했던 부분들, 특히나 우리가 유사한 흐름들이 지난 3분기에도 좀 있었죠. 그렇죠. 뭐 일단 바이오학회의 경우에는 ESMO 2025죠. 유럽 임상종약회에 관련된 어떤 수급 기대감들이 당시에도 반도체 수급 쏠림으로 인해서 전혀 좀 반영되지 못했던 아쉬움들이 좀 있는데, 아마 이번에도 좀 비슷한 기조가 좀 유지되지 않을까. 오늘 코스피 안에서에 대한 거래 대금이 굉장히 좀 크게 좀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반도체 빅2의 수급 쏠림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일단 상대적으로 오늘 코스닥 지수가 그렇게 좀 나쁜 편은 아닌데 뭐 네.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한 수급이 상대적으로 좀 강한 흐름들을 좀 가져가지 못했던 맞아요. 그런 요인이 좀 되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 알테오젠이 현재 0.7% 정도 지금 ABL 바이오가 개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한 2%대 중반까지 좀 상승을 했다가 현재 일부 상승폭들이 좀 둔화된 상승 탄력도가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은 아무래도 반도체 또는 반도체 소부장주들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가 조금 더 좀 집중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해 보겠습니다. 다만 반도체 섹터의 경우에도 사실 뭐 4분기 실적에 관련된 기대감들이 일단 뭐 과하게 좀 반영될 수는 있겠지만 순환매 시세 안에서 제약바이오 섹터의 경우에도 저는 수급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포인트는 좀 되겠다라고 판단해 보이는데 모두 다는 아니지만 뭐 개별적인 이슈가 있죠. 이번에 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의 가장 큰 화두가 되는 부분들은 항체와 약물의 어떤 접합제, ADC 치료제에 관련된 모멘텀들이 어떻게 좀 반응을 해줄 것인가 또는 글로벌 빅파마들과에 대한 뭐 사업 협력이라든가 추가적인 어떤 기술 이전 성과가 좀 나오는 그런 기업들의 경우에는 개별적 요인에 의한 상승세가 좀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보면 저는 뭐 알테오젠이라든가 에이빌 바이오, 뭐 리가켄 바이오 같은 종목들의 경우에는 단기적인 일정 이벤트를 조금 더 관심 있게 좀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쁘다라기보다는 일단 수급이 반도체로 좀 쏠려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주목을 좀 못 받고 있는 거고요. JP모건 헬스케어 이후에 만약에 눈여겨볼 만한 결과치들이 좀 나오게 된다면 오히려 그때 주가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셀트리온 하나만 더 체크를 하고 가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아마 주목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이 큰 폭의 상승세를 좀 보였습니다. 근데 4분기 실적 잘 나올 거다. 그리고 미국 뭐 공장 인수한다 이런 부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인데 사실상 금요일에 다시 한번 부각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수급상 봤을 때는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지난주 금요일에 좀 들어오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20만 4천 원까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가 있는 구간이라서 앞으로 돌파가 가능할지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추세적으로 보면 셀트리온도 좀 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현재 뭐 약보합권에서 대한 흐름들 좀 가져가고 있고 셀트리온이 한 0.49포인트 좀 강한 흐름들 보이고 있는데 뭐니 해도 뭐 일단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좀 높아진 부분들 특히나 2025년도 대비해서 2026년도의 경우에는 북미 시장에 관련된 성과가 실적으로 좀 기인될 수 있는 부분들 특히나 아직 뭐 생물보안법에 대한 명확한 어떤 시행 부분들이 중국에 대한 어떤 규제가 얼마만큼 더 체감할 수 있는 어떤 가속화 부분들은 아직 미흡하지만 일단 올해 상반기 이전에 뭐 기본적인 어떤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중국에 대한 규제 틀들이 확정이 된다면 국내 뭐 CDMO사들에 대한 수혜가 좀 될 수밖에 없겠고요. 일단 뭐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이 좀 타결됐다고 하더라도 아직 뭐 의약품에 대한 어떤 관세 부분들, 추가적인 어떤 품목별 관세 관련된 내용들이 재차 좀 부각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이제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같은 기업들이 미국 안에서에 대한 CDMO 생산 시설에 대한 인수를 활발하게 좀 추진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뭐 선제적으로 대응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했을 때 만약에 뭐 추가 관세에 관련된 노이즈가 부각된다고 하더라도 그 영향은 저는 제한적이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코스닥보다는 코스피에 대한 수급이 굉장히 좀 기조안에서 양호한 흐름들 가져가고 있고요. 외인의 어떤 수급의 연속성들 그런 부분들 좀 감안해 보면 셀트리온의 경우에는 4분기 실적 기대감 충분히 좀 유효하다는 점. 그리고 2026년도 상반기부터 좀 반영될 수 있는 북미 시장의 어떤 성과 부분들 이 부분은 일단 증인 모멘텀 관점에서 충분한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오늘 매수 상위 창구를 보더라도 일단 JP모건이 좀 들어오는 것 같고요.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일단은 긍정적인 흐름으로 좀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가수급이긴 합니다만 외국인 쪽에서 그리고 기관 쪽에서 모두 다 상단에서 지금 셀트리온 체크가 되고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고요. 주가상으로는 단기 박스 상단까지 올려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돌파가 가능할지가 가장 중요해 보이고요. 지금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도치 캔들 모양까지 그려지고 있다는 부분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가장 주목받을 만한 섹터가 반도체라서 이쪽에서 시간을 좀 많이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올해 좋을 거라고 아마 예상 많이 하셨을 텐데 이렇게 빨리 좋아질 거라고는 예상 못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6년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한 대표님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여기서부터 출발을 좀 해볼까요?
네, 제 차점 제가 강조를 들었던 게 뭐 반도체 안에서는 뭐 반도체 빅2는 오를 때도 부담 없이 담아가야 된다라고 좀 제가 강조를 드렸는데 지난주 금요일부터 오늘까지에 대한 흐름들 보면 삼성전자가 지난주 7.8%, 오늘도 6%대 좀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특히나 과연 양거래일 간에 한 13% 이상 정도에 대한 주가 상승이 과연 좀 있었나라는 좀 생각이 들 정도로 강한 수급을 좀 반영시키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는데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나란히 이제 52주 신고가를 좀 써냈죠. 이 부분은 일단 현재 상방에 대한 어떤 이 매물 부담이 좀 제한적인 점, 전반적인 어떤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들이 과하게 쏠려 있는 것들을 좀 감안해 보면 저는 추가적인 어떤 상승 여력은 뭐 우리가 염두에 해놓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지난주에 발표됐던 12월 수출 데이터의 내용들이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일단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한 13.4% 정도가 증가가 좀 됐는데 10개월 연속 좀 성장한 것입니다. 이게 작년 한 8월 이후에 반도체 겨울론들이 좀 부각되고 나서 일시적으로 레거 시장에 관련된 매출 부분이 감소됐고 이 부분이 1분기까지 실적의 어떤 기저 현상으로 좀 이어지면서 2분기부터 좀 반등폭이 좀 크게 나타났지만 전체적인 어떤 수요 부분들은 AI 수요의 확장 기조와 좀 맞물리면서 수출 기조 안에서는 오히려 좀 감소가 아니라 꾸준하게 좀 증가되고 있었던 그런 차이점들이 있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연간 수출 데이터에 대한 어떤 전망치를 보면 2024년도 연간 수출액 누적치도 사상 최고치였는데 이게 2025년도 연간 누계치도 아마 이를 좀 경신하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이 좀 우세하고요. 이 부분은 뭐 2026년도에 더 확장된 부분들 안에서는 한 3년 연속 반도체 수출 데이터는 사상 최고치를 좀 경신할 수 있는 가능성은 아주 높아졌다라고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한 본격화 부분들은 뭐 글로벌 리서치 기관에서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봤을 때 뭐 최근에 카운터포인트의 전망에서도 일단 메모리 시장의 규모를 한화 기준에서는 2025년도가 325조로 좀 추정을 좀 했는데요. 이게 이제 올해 추정치가 607조 정도로 좀 추정을 했으니까 거의 한 90% 정도 이상이 그러네요. 일단 이 시장이 확대될 것이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2025년도에 대한 반도체 빅2의 전체적인 어떤 매출 성과 대비해서 2026년도 추정치가 거의 뭐 2배에 육박하는 그런 수준을 좀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도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 디램 익스체인저가 좀 최근에 내온 자료를 보면 PC용 평균 디램 가격들이 16.4% 정도가 일단 뭐 전월 대비해서 좀 증가됐다는 데이터가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3분기 대비해서 평균적으로 뭐 고사양 디램에 좀 적용되고 있는 가격이 한 60% 정도 상승한 효과들을 좀 반영시켰던 부분들. 이 부분이 최근에 4분기 실적 추정치를 더욱더 좀 상향시킨 그런 배경이 좀 되었기 때문에 일단 어떤 이런 기대감들은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감들 안에서 수급을 좀 반영시키고 있지 않나 좀 판단되고 있고 AI 수요에 대한 어떤 확장 기조 부분들이 PC용 수요라든가 뭐 서버에 좀 들어갈 수 있는 범용 메모리 수요와 좀 맞물리면서 2020년도 뭐 상반기 이후부터는 디램의 어떤 공급 부족 사태, 즉 쇼티지 사태에 관련된 어떤 내용들이 반영되면서 추가적인 어떤 상승 여력들 저는 뭐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 이전부터 반도체 투톱은 눌릴 때 계속 담아야 된다라고 대표님께서 강조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쏘아 올리는 거 보니까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오늘 지금 삼성전자가 5%, SK하이닉스가 한 1.9%까지 오름폭을 시현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이번 주에 중요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7일 아니면 8일인데 아마 8일 조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잠정 실적에 대한 가능성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9일 되면 아마 하이닉스 ADR에 대한 모멘텀도 여전히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투톱을 일단 너무 급격하게 올랐으니까 네. 어느 정도로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단기적으로 좀 봐야 될지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일단 지난주에 코너에서도 다뤘던 섹터 반도체였는데 공교롭게도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서 증권사 최근에 어떤 이 리포트 커버리지 업데이트된 내용들을 좀 반영시켰던 부분을 보니까 영업이익 평균 컨센서스가 또 올랐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게 삼성전자 기준에서 한 15조 원대 후반이었는데 네. 지금 전체적인 한 10개 회사들에 대한 내용들을 보니까 16조 원 중반까지 영업이익 추정치가 좀 상향됐고요. 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일단 영업이익 추정치 상단이 한 19조 원대 중반이었는데 지금 21조 7천억짜리
21조 7천억 대에 대한 영업이익 추정치까지 좀 상향된 점을 좀 감안해 보면 삼성전자의 기대치가 상대적으로 더 높아졌구나라는 그러네요. 것을 실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뭐 글로벌 메모리 3사에 대한 어떤 가격 상승 기조가 특히나 뭐 삼성전자만 좀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마이크론도 수급을 좀 과하게 좀 반영시키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인 어떤 업황에 대한 기대감들을 좀 반영시켰고 사실상 뭐 4분기를 좀 시점으로 해서 슈퍼사이클에 대한 내용들 본격화 부분들 그래서 2020년도에 전체적인 어떤 반도체 사업 부분에 대한 영업이익 추정치를 100조 원으로 좀 전망했던 내용들의 무게감을 좀 실어줄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삼성전자에 대한 4분기 데이터가 20조 원을 좀 상회하는 영업이익을 좀 기록해 준다면 뭐 저는 2020년도에 대한 추정치는 100조 이상에서도 조금 더 가산할 수 있는 어떤 추정 기대감들 반영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HBM4에 관련된 양산 전환 부분들을 특히나 파운드리 부분에 대한 물량이 뭐 올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좀 반영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뭐 테슬라라든가 애플에 좀 공급될 수 있는 부분들 특히나 갤럭시 S 차세대 모델의 경우에는 엑시노스 한 2600이 이번부터 좀 적용이 됩니다. 이 부분은 향후에 스마트폰 출하량과 좀 연동돼서 동사의 어떤 실적 기인도를 좀 크게 상향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오늘의 상승도 사실 좀 많이 올랐다라는 어떤 부담감들이 그러니까요. 있지만 일단 전체적인 어떤 사이클 기조에 좀 편승하는 것이 지금도 좀 현명한 선택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해 보겠고요.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다소 좀 조정을 주는 구간에 모아가는 전략이 좀 유효하겠다. 여기서 저는 슈퍼사이클에 대한 증인 모멘텀들을 좀 반영시킨다면 추가적인 어떤 상승 여력은 1차 목표가였던 14만 원대 뭐 도달했으니까 한 14만 원에서 14만 원대 한 중반까지는 열어두고 접근을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를 우리 대표님의 오늘 탑픽으로 제가 정리를 해도 될까요? 네, 오늘 탑픽은 삼성전자 좀 말씀드리겠고요. 네. 일단 뭐 소부장주 종목들도 너무 좀 강한데 단기적인 어떤 수급이 사실상 우리 지난 3분기 실적과 좀 대비해서 봤을 때 네. 어닝 시즌엔 대형주가 그만큼 더 많은 수급을 좀 반영시켰다는 부분들을 좀 감안해 봤을 때 네. 반도체 소부장주보다는 반도체 빅2에 대한 실적 기대감을 조금 더 주목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해 보겠고 일단 소부장 안에서는 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뭐 한미반도체가 오늘도 52주 신고가에 대한 흐름들 나왔는데 네. 수남의 시세가 저는 재차점 이어질 거라고 좀 보기 때문에 일단 대장주 성격에서 또는 대장주 안에서 뭐 장비 또는 소재주들이 좀 쉬어가는 구간이라면 일단 뭐 4분기 실적에 관련된 기대치 저는 충분히 접근은 좀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좀 판단했습니다. 네, 한미 반도체는 일단 15만 6,100원, 8% 넘게 일단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오늘도 추가적으로 일단은 갭을 띄우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물론 좀 윗꼬리가 그려져 있긴 합니다만 오늘 16만 2,600원 최고치 터치 이후에 좀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사실 열어보면 기관 쪽의 수급이 정말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한 12월 9일 기준으로 봤을 때 한 2, 3일 거래일 제외하고는 쭉 기관 투자자가 좀 담아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한미 반도체는 이제 다시 한번 좀 고개를 들어줄 수 있을지 주가 추이 좀 같이 지켜보셔도 좋겠습니다. 오늘의 탑픽은 삼성전자 그리고 한미 반도체 AS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 시각 시황센터입니다. 오늘은 2026년 첫 번째 월요일, 오늘도 우리 시장 힘차게 개장했습니다. 네, 지난 뉴욕 증시에서는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쪽이 나눠지면서 디커플링된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미국 증시가 연말과 연초 부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에는 두 가지 빅 이벤트에 투자자들이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는 6일이죠. CS2026 개막을 앞두고 젠슨왕 기조 연설과 함께 그리고 오는 9일로 예정된 또 지난해 12월 고용지표 발표이기도 하는데요. 또 이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까지 겹치면서 우리 시장에 여러 가지 재료들이 넘치는 한 주가 될 것 같은데요. 특히 반도체 쪽으로 시선이 집중되는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오늘 양시장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도 힘차게 시작했습니다. 코스피 현 시점 2% 가까우게 상승하면서 현 시각 4,394포인트 지나갔는데요. 장중에 4,400선 넘어가면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투톱이 강하게 지수 상승을 이끌어주고 있는 모습 체크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도 상승폭이 조금 덜 하긴 하지만요. 0.47% 오르면서 950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매매 주체별 수급 동향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국내 주식을 들고 있는 외국인 비중이 5년 8개월 만에 최대치다라는 데이터가 나오기도 했죠. 지난해 12월 들어서 외국인의 순매수가 재개되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비 외국인 비중이 20년 4월 이후에 최대치인 32%대라는 데이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도요. 외국인의 사저세가 코스피 지수 상승을 강하게 이끌고 있습니다. 현 시각 5천억 원대 물량을 담아내고 있고요. 반면에 개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는 반대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외국인이 홀로 800억 원대 차익 실현 물량에 나서고 있는데요. 개인과 기관 동반 쌍끌이 매수세가 코스닥 지수 상승을 이끌어주고 있는 모습 체크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상승하고 있는 업종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기계 쪽 전기가스업 굉장히 강합니다. 특히 한미반도체가 오늘 8%대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7%대 상승하고 있기도 하는데요. 소부장단까지 협력사의 따뜻한 온기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현 시각 기계업종 6%대 가깝게 상승하고 있고요. 전기가스업도 마찬가지로 4%대 뒤를 잇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전기전자, 건설업, 제조업, 운수장비까지 모두 2%대 내외에 강한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하락하고 있는 업종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반도체 쪽 수급이 쏠리기 때문에 이쪽은 다소 하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운수창고 1%대 하락 보이고 있고요. 섬유 의복과 보험, 종이 목재, 음식용품 서비스업을 그 뒤를 이어서 파란불 켜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상승하는 업종 살펴보겠습니다.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전기전자 그리고 기타 서비스 이쪽이 강한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우주항공청이 R&D 사업에 1조 원을 쏟는다라는 소식이 있었죠. 특히 K-스페이스를 본격화하고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통신 쪽이 또 특히 좋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제약이 0.5%대, 금속이 0.4%, 제조도 0.37%로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거래대금 다음으로 코스닥 하락한 업종 단계 체크해 보시겠습니다. 네, 여기서는 오락 문화가 4%대 큰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섬유 의료와 출판 쪽 그리고 운송이 그 뒤를 이어서 파란불 켜내고 있는 모습 체크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거래대금 상위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거래대금 상위 종목 대부분의 종목들이 반도체 그리고 로봇 쪽이 눈에 띕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톱 기업이 강한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4%대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범용 메모리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다 보니 수익성이 개선된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특히 4분기에 영업이익이 처음으로 20조 원을 돌파할 거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나란히 현 시각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삼성전자는 시가총액 800조 원을 넘어서면서 오라클을 제쳤다는 소식도 있었죠. 이렇게 다방면의 AI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영업이익이 100조 원이 넘을 거다라는 전망에 목표 주가가 상향 조정되기도 했는데요. 현 시각 1%대 넘게 뛰면서 68만 9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도 정부의 정책 모멘텀이 있었습니다.
있습니다. 그 뒤로 해서 한미반도체와 삼성전자, 우도 각각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코스닥 거래대금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네, 여기서는 테라뷰 23%대 강한 빨간불 눈에 띕니다. 포춘이 선정한 미국 HBM 공급업체와 단연간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오늘 테라뷰에 강한 빨간불을 켜겠는데요. 현시가 25%대 상승하면서 12,24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ABL 바이오 제약 쪽도 오늘 눈에 띕니다. 5%대 강세 보이고 있고요. 원익도 15%대 강한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제주반도체 오늘은 온디바이스 쪽으로도 반도체 훈풍이 전해지는 모습인데요. 6%대 강세 보이면서 32,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움직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빨간불이 지배적인 가운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톱이 코스피 지수 상승을 강하게 이끌고 있고요. 오늘은 CES 모멘텀에 덧붙여서 완성차 기업들도 강하게 빨간색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오늘 시장 분위기 괜찮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플러스권 지켜 있는 상태이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 넘는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코스피 시장에서 좀 안정적으로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가 빼고 있지만 규모는 아직까지는 좀 크지 않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는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투톱이 삼성전자가 이미 프리마켓에서 13만 원 찍었고요. SK하이닉스가 70만 닉스를 돌파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은 상승폭이 약간 둔화됐다 하지만 여전히 그래도 흐름 잘 가져가고 있고요. 덕분에 코스피 상승률, 지수 기여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일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중 정상회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엔터 섹터가 오늘 힘을 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법의 단어죠. 선반영이라는 단어, 그리고 세론이라는 단어가 오늘 적용되고 있는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삼성전자는 CES에서 2026년 로드맵과 관련한 내용들 발표할 예정이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추가적으로 엔비디아와 AMD의 CEO도 CES에서 기조 연설 예정되어 있으니까 참고해서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